한국산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지만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폭락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 약 58조 원이 증발할 정도였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테라하고 루나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 이 작동 방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작동 방식을 세세하게 다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 테라라는 게 이제 테라 1테라 US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는 이제 암호화폐인데 예. 1달러의 가치만큼을 갖게 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의 이제 화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가상화폐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이 자매 화폐인 루나라는 화폐를 따로 발행을 해서 이 두 개의 화폐가 서로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부여해서 이제 이 가치를 유지하는 게 이 예. 테라 생태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 테라의 이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루나를 1달러만큼의 루나를 테라와 바꿔주는 이제 형식으로 예. 이제 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는데 즉 테라의 가격이 이제 1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루나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로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테라의 통화량이 조절이 되면서 다시 이제 1달러의 가치로 보궐이 되는 이런 설계를 이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하려면은 이 시장 참여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이 알고리즘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라를 지금 이 운용사가 이제 갖고 있는 일종의 가상 전용 은행에 예치를 할 경우에 이 연리 20%의 이자를 지급을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의 이자라는 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게 폰지 사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는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런 형태로 설계된 이 암호화폐인데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 일종의 이 지급 준비금이 있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코인을 이제 달러로 교환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급 준비금이 마련이 돼 있으면 이 화폐 가치가 이 통화량에 따라서 오락내리락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이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네.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급 준비금을 넘는 규모의 어떤 대량의 매도가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테라 가치가 떨어지면 루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악순환, 영어로는 뭐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예수님에서 이제 표현을 했던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동반하락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침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테라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지급 준비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최근에 대외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 자산 시장이 좀 이 위축되는 상황,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산 시장이 위축이 된 데다가 이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는 측면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 테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뭐 큰 손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대규모로 테라가 이제 매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루나를 통한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사실상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막심한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피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피해 그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뭐 지금 수십조 원이 일단 증발했다라는 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예. 그로 인한 피해의 정확한 규모는 지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주위에서 하도 비트코인 뭐 코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서 퇴직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예. 약간은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다들 하면은 혹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사봤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그 한 몇 개월 만에 열어봤는데 80%가 다 이미 내려가서
제가 투자한 금액의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만큼 이게 테라나 루나의 직접적인 그런 이제 가격의 어떤 하락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그 가상화폐 전반의 피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에서 좀 보다 신속하게 규제를 왜 미리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주식시장도 아니고 예. 그냥 민간에서 말 그대로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 기관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금융당국에 대한 감독기관은 금감원인데 예. 금감원 같은 경우는 그 규제의 권한 규정들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런 권한 규정에 입각해서 감독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 뭐 이렇게 규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뭐 예. 피해 구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서긴 했는데 이게 또 직접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거라고 한다면 크게 이런 점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거의 없어 보여요, 사실. 지금 뭐 긴급 그렇군요. 동향 점검에 나섰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이게 예. 말이 좋아서 동향 점검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언론으로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고 예. 보통 정말로 점검이라고 법률적으로 의미하는 어떤 점검이라고 하려면 그런 상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 그게 미비하다고 하면 직접 현장 조사 같은 경우 나가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강제 처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국가는 헌법상 당연히 법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해요. 예. 그런 강제 처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규가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제일 잘못한 건 국회죠. 국회에서 아니 이렇게 가상자산이 활성화된 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근거 규정조차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국회의 문제인 것이고 예. 그러면 또 국회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융당국에서도 국회에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커져 있고 민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규제하려면 근거 규정이 필요하니 얼른 입법을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국회에서 관련해서 법제적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 법제적 움직임이야 있었는데 법이 제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예. 규제 당국에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뭐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소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제 통과를 빨리 시켜서 예. 2024년에 뭐 시행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2년이잖아요. 2년 후에 추진을 시행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예. 하루빨리 지금 이미 늦었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지금이라도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아니면 올 연말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하고 이렇게 어떤 그 감독의 근거 규정 그다음에 특히 이런 이제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 거래소 차원의 어떤 공시 의무, 보고 의무, 예. 그다음에 어떤 위험 요인이 터졌을 때 소비자들이 즉각 알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이제 증권거래 기본법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빨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관련 규제가 없었던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서둘러서 국내 법 제정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해외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규제나 법 규정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 제도 쉽게 말하면 제도권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는데 예.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창구로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시장 관련해서 국가가 자신의 권능을 이제 국가의 권능을 활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은행이라는 기관이 어쨌든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우리 경제 현실과 굉장히 이제 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고 예금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미술품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크다고 할지라도
단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하는 것에 그치는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이건 또 별도의 어떤 시장을 관리하거나 시장에 개입하거나 할 권한은 또 따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상자산, 특히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이 충분히 어떤 지금의 법정 화폐 또는 어떤 종류의 증권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법적인 어떤 맥락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서 그게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제도화시키는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외국의 경우에도 아직 이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완전하게 규정된 바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인정한다라는 예. 정도의 입법은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미비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의 의무나 이런 것들은 좀 예. 강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뭐 ICO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저런 기술적인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의 결합된 이런 코인이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걸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 혹시 이게 뭐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뭐 이를테면 완전히 사기일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이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좀 확실하게 규제의 어떤 좀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제도화가 진척이 안 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가깝다고 봐야 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제도화와 관련돼서는 논의가 상당히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워낙 이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을 다 떠나서 이런 네. 피해를 어떻게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게 꼭 어떤 투자한 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배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여러모로 당국의 어떤 이 개입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좀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 대표적인 가상화폐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 창시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폰지 사기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혹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폰지 사기라고 하면 돌려막기라고 흔히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연 20, 30%의 어떤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돈을 주죠. 그러면 정말로 20, 30%의 수익을 줘요, 초반에.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서 점차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고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추가된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계속 20, 30%를 주면 예. 근데 문제는 20, 30%의 수익률을 계속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20, 30%의 수익률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를 받아서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본인은 그만큼의 이익금을 편취하는 거. 예. 이것이 이제 사기죄고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인데 예.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런 기존의 어떤 폰지 사기 개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어떤 규제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법 적용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20%의 어떤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사기죄, 폰지 사기 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정말로 그 정도의 어떤 사기죄의 두 가지 속성은 기망과 편취거든요. 근데 그 기망 행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사법 당국에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살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지인 2명에게 도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그런데 또 도움을 받은 인물들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러난 사실의 경우에는 뭐 지인 2명에게 1,900만 원을 받아서 이 이은혜와 조연수가 이제 4개월간 도피를 했다라는 거고 이들은 뭐 은신처를 마련하는 재금을 이제 제공을 하거나 예. 그리고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조력을 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2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또 다른 조력자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입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은혜 조연수의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별도의 어떤 또 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남아있는 이제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좀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제 1,900만 원을 이제 마련해 와라.
라는 이제 요구에 대해서 그냥 뭐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마련해 주는 그런 뭐 어떤 그럴 만한 액수는 이게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네. 190만 원도 사실 그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돈일 텐데 어떤 경우에는 예. 그런 걸 볼 때 정확한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앞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로 좀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과연 이 2명에 더해서 2명이 추가로 입건된 것이 끝이겠는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직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끝나지 않은 사건이구나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력자 2명은 기소가 됐고 조력자 2명은 입건이 된 상황. 이들의 경우 이제 앞선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에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일단은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뭐 중범죄는 아니더라고요. 취급되는 것이.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살인자들의 어떤 도피를 적극적으로 그런 도운 것이기 때문에 예. 법정형에 비해서는 형량은 높게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한 1년 정도 그 정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은혜와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살인, 미수 여기에 더해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이 혐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형량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일단 범인 도피 교사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어떤 도망갈 수 있게 범인 도피를 한 것은 바로 그 지인들이잖아요. 그 지인들에게 그런 범인 도피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교사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더 주된 범죄 사실, 다시 말해서 살인, 살인미수, 뭐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이런 것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가 추가되면은 그만큼 형량이 플러스 되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다 합산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5배를 가중하는 선에서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살인죄라는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이 지금 예상되는 게 뭐 15년, 20년 정도 예상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1.5배가 가중되는 정도라고 우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며칠 전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생아가 담긴 쓰레기 봉투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은 입에 담기도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인데 사실 최근에 이런 소식들이 좀 자주 들려온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13일 오전에 새벽이죠. 새벽 6시가 좀 넘은 시간에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제 환경미화원이 이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면서 거기 이제 들어있던 그 탯줄이 달린 채로 숨져 있는 신생아가 발견이 됐다 이런 소식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택에서 신생아를 야산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긴급 체포되는 사건 또 얼마 전에 있었고 예.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이 이제 좀 분석을 한 바를 찾아보니까 최근 10년간 이 경찰에 접수된 유기영아 사건에 해당하는 네. 이 명수가 1,27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사흘에 한 명씩 이제 예. 좀 유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계산도 나오는데 이 중에 그리고 사망한 건수가 110명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뭐 우리가 일반화해서 모든 사건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좀 이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좀 이렇게 영아를 유기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서 예. 이렇게 출생 신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개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사회에 좀 맡겨진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존속 사례와도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존속 사례 같은 경우에 보통 살해보다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영아 살해죄는 비교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규정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저희가? 일단은 그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존속 살해죄, 다시 말해서 본인의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이제 윤리적인 그런 이제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되고, 근데 이 영아 살해죄, 다시 말해서 본인의 자식을 이제 살해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는 사기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제범죄 정도와 같은 형량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영아 살해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 부모를 죽인 반인륜 범죄는 가중처벌하면서 자식을 살해한 죄는 왜 오히려 이렇게 경하게 처벌하느냐라는 비판이 하나 있고 반면에 이 영아 살해죄를 이렇게 도입한 취지는 예. 이제 분만 직후에 어떤 그런 산모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아이를 직접 낳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분만 직후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과 심신이 대단히 이제 평상시와 달리 극히 예민하고 어려운 그런 사정에서 무언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살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대단히 그것은 심각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분만 직후에 아이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산모를 다른 사회가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영아 살해죄의 형량을 이렇게 낮게 규정했던 것 같고 예. 특히 이 죄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대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러한 점을 배워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게 결국은 70년 가까이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 현실에 맞춰서 형량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처벌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겠지만 앞서 평론가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이를 좀 더 들여다보고 또 대비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앞서 이제 출생신고 등의 제도 보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이제 출생 신고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은 익명으로 이제 출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보호 출산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 보호 출산제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좀 원하지 않는 어떤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출생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잘 조화해가지고 가장 이제 산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혼모인 입장에서 아이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이 미혼모들이 좀 이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설의 어떤 좀 확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기되는 경우에 이 아이들이 또 제대로 이제 시설의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이제 좀 충분히 좀 자신의 사회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설에 지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 확충하는 것도 남은 과제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여러 가지로 잘 조합을 해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